반갑습니다. 이제 드디어 서양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서양사는, 청동기부터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에게 문명부터, 에게에서 발달한 에게 문명, 에게 문명은 크레타 문명하고 미케네 문명으로 두 개를 볼 수 있는데, 먼저 생겨난 건 크레타죠. 그래서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했고, 미노스 왕 때문에 미노스 문명, 미노아 문명이라고도 합니다. 섬이다 보니까 성벽이 없었고요. 그래서 자유롭고 좀 생동감 넘치는 해상 활동하고 이런, 그리고 굉장히 많은 신화적인 얘기를 담고 있는 곳이 요 크레타였는데, 미케네 문명, 그리스 본토에서 발달했던 미케네 문명에게 결국 멸망당하면서 끝나죠. 그리고 미케네 문명은 조금 더 이제 호전적인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 본토에서 발달해가지고 크레타를 점령한 다음에, 그리고 전체 연합해서 또 우리 트로이, 몽바로 유명한 그 트로이 전쟁에서 또 승리한 후에 꽤 번영을 누렸던 그랬던 애들입니다. 근데 철제 무기로 무장했던 도리아인에게 파괴가 됐고요. 얘들은 청동기였으니까. 그래서 파괴가 된 후에 한 400여 년간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를 이제 암흑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암흑시대가 끝나고 이제 기원전 8세기 무렵부터 새롭게 이제 아주 조그만 소규모의 도시국가 형태로 나타난 것이 바로 폴리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 본토랑 이제 지중해 중심으로 아주 조그만 단위로 이렇게 나타나게 됐는데, 그 이유는 우리 그 책에서 봤었습니다. 되게 산간지방이고, 그리고 막 해안선도 복잡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하나의 큰 정치 단위로 모이지 못했고요. 조그만 이제 소규모의 형태로 나타났다는 거죠. 구조는 이제 언덕배기에 있죠. 신전. 이제 이건 이제 아크로폴리스라고 하고, 일반 이제 시민들이 이제 생활하는 요 광장은 아고라라고 합니다. 정치적으로 좀 독립된 자유로운 시민 공동체였고요. 그렇지만 동족 의식은 갖고 있어서 4년마다 모여가지고 올림피아 제전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도 올림픽으로 남아있죠. 우리 좀 빨리 가야 되니까 말을 좀 빨리 할게요. 자, 요때 시민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시민이랑 전혀 다른, 범주가 전혀 다르다고 했죠. 때는 농지와 노예를 소유한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성인 남자에 해당이 되고요. 생업에 종사하지 않는 거죠. 노예가 대신 이제 생업을 해주니까 얘들은 뭐 여유가 있죠. 그래서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요때 시민에는 부녀자, 그리고 네, 여성, 외국인, 네, 이런 애들은 다 빠지는 거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이제 폴리스 두 개를 우리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 겁니다. 아테네 같은 경우는 어, 해안가에 이제 자리하면서 좀 해상무역이나 상공업 이런 게 좀 발달했고요. 그리고 당연히 해군 중심이었고 집정 민주정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건 우리 나중에 자세히 한번 볼 거고, 그에 반해서 이제 스파르타 같은 경우는 아주 강인한 전사 이미지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스파르타는 음, 산간지방 이제 내륙에 이제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농업이 중심이 됐고, 그리고 당연히 육군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아주 특이하게 애들은 군사적인 기족정 이런 형태가 좀 나타난다고 했죠. 그 이유는 우리 나중에 보면 또 될 것 같습니다. 자, 아테네 같은 경우는 우리 보통 아테네 민주정 우리 2학년 사회할 때도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이게 나타났던 건 얘들도 처음부터 민주정이 나타난 건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왕정, 그리고 귀족정, 그리고 이렇게 민주정, 이렇게 발달해 가는데, 우린 그 과정을 우리 한번 본 거거든요. 처음부터 이제 평민의 지위가 향상이 됐던 건 아니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해상무역도 발달하고, 상공업도 발달하고, 그리고 이 아테네의 이제 일반적인, 보병의 이제 군사 핵심이 이제 평민들이었기 때문에, 지위가 점점점 높아지면서 참정권을 요구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점점 민주정으로 발전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한번 볼 텐데, 일단 이 귀족정에서 민주정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나타났던 인물은 이제 솔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솔론은 재산 소유 정도에 따라 참정권을 부여했다고 했죠. 이걸 이제 금권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뭐 금액 이렇게 얘기하죠. 돈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재산 가지고 차별을 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굉장히 좀 부당한 것 같지만,
이 당시는 귀족정이었는데 이제 이 사람이 드디어 평민에게도 재산이 뭐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지만 일부 이제 이 평민들에게도 참정권을 부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정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혁신적인 사람이죠. 클레이스테네스 때가 되면 이제 모든 시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클레이 진흙 생각하면 된댔죠. 그래서 도편 추방제, 독재자를 방지하기 위한 이런 제도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민주정의 완성기, 황건기를 이끌었던 인물은 바로 페르클레스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게 가능했던 전제 조건은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아테네가 엄청나게 제국화되어 간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델로스 동맹으로 같이 연결시킬 수 있겠고요. 이때 나타났던 거는 중대한 일은 전부 다 민회를 통해서 결정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요걸 뒷받침해주는 두 제도는 추첨제와 수당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공직에 참여할 때 이제 추첨으로 그냥 뽑죠. 그래서 무작위로 뽑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참여한 대가로 수당을 지급하면서 뭐 가난한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던 그런 아주 민주정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그런 제도입니다. 자, 페르시아 전쟁을 우리 한번 보고 가야 되는데요. 페르시아 전쟁은 페르시아는 엄청난 제국이잖아요. 우리 봤을 때 이 엄청난 제국하고 아테네만의 전쟁이 아니고요. 이 그리스 고대 그리스 연합 전체와 이제 페르시아 간의 전쟁. 그리고 페르시아는 그냥 일부 이제 원정을 온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1차에서 3차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결국은 이제 아테네가 아니죠. 그죠? 고대 그리스가 이제 승리를 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중심이 됐던 아테네가 이제 요 고대 그리스 안에서 중심이 돼서 자기 편끼리 이제 동맹을 맺죠. 그걸 이제 델로스 동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스파르타 아주 강한 전사 이미지 생각하면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소수의 도리아인이 다수의 원주민을 정복해서 세운 폴리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강한 개개인이 이제 소수의 도리아인이 다수의 원주민을 지배하기 위해서 아주 강한 전사가 돼야만 했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집단 생활하고 7살 때부터 군대 간다고요. 너무나 끔찍하잖아요. 30까지.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계속 집단 모임 같은 거 정기적으로 하게 되면서 계속 군사훈련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별로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루어졌는데 스파르타 같은 경우가 이제 점점점 아테네와 라이벌로 성장을 하면서 이 반아테네 연합이라고 하는 하나의 동맹을 만들게 되죠. 자기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동맹이 이제 펠로폰네소스 동맹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 델로스 동맹하고 펠로폰네소스 동맹하고 붙어요. 그걸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합니다. 요 고대 그리스 있는 요 위치가 이제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하죠. 그래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아테네와 스파르타만의 전쟁이 아니고 아테네 중심으로 한 델로스 동맹,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펠로폰네소스 동맹, 이렇게 간의 전쟁이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고대 그리스 전체가 이제 전쟁에 다 휩싸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또 이것도 3차 이어지지만 결국 스파르타가 승리하게 되죠. 스파르타가 주도할 줄 알았는데 문제는 테베라고 하는 애가 갑자기 막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스파르타와 테베 그리고 또 다시 이제 조금씩 회복을 해왔던 아테네 삼국이 새 이제 폴리스가 막 경쟁을 하게 되면서 자기들끼리 막 힘이 계속 빠지는 거죠. 그러던 차에 이제 북부 그리스 쪽에서 엄청난 최강자가 등장하죠. 그게 바로 마케도니아. 그 마케도니아를 이제 이끌었던 엄청난 정복 군주가 바로 킹 알렉산드로스죠. 자, 이 사람은 페르시아 다 정벌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집트도 정벌을 하면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했고요. 아주 젊은 나이에 20살에 이제 왕이 돼서 33살까지 아주 짧은 제2기간 동안 수도에 머문 기간은 단 한 달도 안 돼요. 나머지 다 원정 다닌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원정을 다니면서 실제로 영토도 엄청나게 넓혔던 제국을 만들었던 인물이고, 그런 이제 자부심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도시 이름에서 보면 알겠죠. 자기 이름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정복지에 자기 이름 단 도시를 만든 다음에
그리스인들 막 이주해가지고 그리스어 공용어로 막 사용하게 하고, 그리고 집단 결혼시켜서 동서 문화가 좀 융합되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이제 헬레니즘 시대라고 제국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제국이 이제 분열된 건 이 사람이 죽고 난 뒤에 마케도니아, 시리아, 이집트로 분열이 됐고, 그 중에 이제 이집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가 있는 포톨레마이오스 왕조, 그거입니다. 그리고 분열돼 있다가 결국은 로마에게 정복당하면서 드디어 이제 로마의 시대가 열리게 되죠. 자, 로마의 시작은 테베레, 티베르 강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강변의 라티움 지방에서 처음 작은 도시 국가, 기원전 8세기 중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순서상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건 로마를 늦게 보지만, 실제로는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가 생겨나고 있을 때 얘들도 동시대에 같이 성장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도시국가로 시작을 했다가 얘가 점차 제국으로 뻗어나가는 거죠. 우린 그 과정을 나중에 한번 볼 거고요. 로마도 이제 로마 공화정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로마도 처음에는 왕정부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귀족정, 공화정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서 점차 이제 발전을 했고요. 그래서 로마의 공화정의 구성 형태를 보면 원로원, 집정관, 평민회 이것들이 다 왕정적 요소, 귀족정적 요소, 그리고 이제 공화정, 민주정의 요소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좀 유념해서 봐야 될 것은 처음부터 이제 평민회라고 하는 건 없었어요. 근데 점차 얘들도 엄청나게 시위하고 막 활동을 하면서 평민들이 자신의 참정권 이런 것들을 쟁취해 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생겨난 것이 평민회고, 그리고 자기들의 대표라고 하는 호민관을 이제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법이죠. 최초의 성문법이라고 하는 12표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귀족들이 이제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는 것을 막아서 이제 평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다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자, 로마가 점차 팽창해 가는데, 처음에는 자기 조그만 로마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도시국가에서 이탈리아 반도를 전체 통일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지중해로 이제 진출하려고 하는데, 딱 부딪힌 애가 바로 카르타고죠. 그래서 이 카르타고랑 이제 세 차례 또 격돌을 하게 됩니다. 이걸 포에니라고 한댔죠. 그래서 포에니라고 하는 거는 페니키아인을 뜻하는 거고, 이 카르타고를 뜻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포에니 전쟁에서 결국 이제 한니발도 막 등장하고요. 스키피오도 막 등장하고 엄청난 명장간에 엄청난 전쟁을 했는데 결국 로마가 승리했겠죠. 그래서 로마가 지중해 패권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엄청나게 번성해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로마 내부에서는 공화정의 위기라고 하는 엄청난 위기에 겪게 되죠. 그 이유는 이제 포에니 전쟁 이후에 귀족들이 라티푼디움이라고 하는 대농장 경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식민지 이걸 이제 속주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요 속주에서 대농장을 자기들이 다 차지한 다음에 자신들의 노예를 활용을 해서 이제 농사를 지어요. 그걸 이제 속주에서 아주 값싼 곡식이 본토로 막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안 고쳐졌네요. 자영농이죠. 그래서 로마 내에 존재하고 있던 이 자영농민들이 다 몰락을 하게 됐고요. 이 자영농민들이 로마의 군사력의 바탕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군사력도 같이 약화되는 로마 전체에 이제 위기가 닥쳐왔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공화정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걸 이제 개혁하고자 했던 인물이 바로 그라쿠스 형제죠. 그래서 티베리우스 그라쿠스, 가이우스 그라쿠스 형제가 아주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는데 토지 소유 상한제라든지 공물법 이런 걸 통해서 자영농을 좀 육성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귀족들의 엄청난 반발로 실패하게 됐고 공화정의 위기가 더 딥해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납니다. 우리 일단은 여기까지 해야겠네요.